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다문화 사회의 인권교육 2주차 강의죠. 저희 마지막 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교육의 배경 이론으로서 윤리학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가지고 지금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행위라고 하는 문제 가지고 이야기하는데도 지금 굉장히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선생님들, 방금 전에 아마 2교시 때 보시고 이어서 3교시를 수강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시라면 따끈따끈하게 머릿속에 기억이 남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수정한 구분법이 있었죠. 행위를 크게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때는 허용 불가능한 행위, 허용 가능한 행위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불가능한 행위는 당연히 그런 행위가 될 겁니다. 허용 가능한 행위를 제가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 보았었잖아요. 중립적인 행위, 다른 말로는 선택적인 행위였죠. 그리고 옳은 행위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2교시 논의를 이어져 오면서 다문화 사회, 다문화 교육에서 가르쳐야 할 다문화 사회 속의 바람직한 행위는 허용 가능한 행위이면서 옳은 행위다. 그렇다면 옳은 행위 중에서는 어디에 해당할까? 이게 이제 3교시에 저희가 다루어 보아야 할 내용이었습니다. 옳은 행위 두 가지 무엇이 있었었죠? 그렇습니다. 자, 의무적 행위야 초과 의무적 행위가 있었습니다. 두 행위 다 옳은 행위이기는 한데 의무적 행위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위로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않으면 비난의 대상이 되는 행위.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그걸 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초과 의무적 행위는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일정 부분 희생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감수하고 직접 행동으로 옮겼을 때 칭찬이라는 단어 가지고 조금 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칭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문화 사회에서 다름에 대해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 의무일지 초과 의무일지 3교시에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353쪽 마지막 단락 할 차례였죠.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행위의 정확한 위치 선정을 위해서 마지막 작업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무인지 초과 의무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동일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의 성격에 대한 평가는 사람이나 사회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어떤 행위가 의무고 어떤 행위는 초과 의무다. 이런 구분에 100% 동의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고 문화마다 다를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다문화의 문제와 조금 연결될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우리 삶의 주제들 중에서 해외 원조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해외 원조라고 하는 주제를 예로 들어 가지고 한번 논의를 진행해 보았었거든요. 같은 동양 문화권에서도 뭐 서양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저희가 이제 사람들을 만나 보았을 때 가까운 이쪽 정말 가까운 저희 인접해 있는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도 이야기하다 보면 비슷한 점도 많지만 정말 이 문화에서 큰 차이가 나는구나 이런 측면도 많잖아요. 제가 이제 수강하고 계시는 선생님들 중에 일본 선생님도 계시지만 제가 일본은 가본 적이 없었고요. 중국은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2018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2019년에 박사학위를 받았고 아마 2018년에 여기 지금 교사하시면서 대학원 과정 석사 밟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공부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네요. 뭐 석사 정도라면은 물론 연수 휴직 가능하긴 하지만 또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그런 게 많기 때문에 학교 생활과 병행하기는 조금은 편리해진 점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뭐 교사 아니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자기가 살고 있거나 생활하고 있는 지역에서 가까운 곳에 자기가 공부하려고 하는 학교가 있으면 정말 다행인데 멀리 있는 경우가 많죠. 제가 당시에 이제 서울에 학교가 있고 공부하고자 했던 학교는 한국교원대 충북 청주에 있는데 왔다 갔다 편도 왕복으로 하면 한 3, 4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그 당시 박사과정 수업을 듣는데 일주일에 3번을 청주를 왔다 갔다 했는데 저녁 수업을 듣고 집으로 들어오면 보통 12시 넘어서 1시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몸도 힘들고 공부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논문 쓰기가 너무 어렵겠다 생각해가지고 아예 연수 휴직을 내고 거기에 풀타임으로 있으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 학회가 있을 때 여러 교수님들과 함께 대학원생들은 적극적으로 오는 걸 좀 장려를 하거든요. 신진 학자들을 많이 같이 가서 그런 학문의 장의 맛을 보게 해주게 하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한국과 중국 항중윤리학 국제학술대회라는 그런 대회였죠. 공자의 고향이었습니다. 아마 중국 청도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차를 타고 조금 더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곡부라고 하는 곳에 가서요. 공자 묘지라든지 공자가 살았던 집 이런 데도 다 관람도 했고요. 곡부 사범대학에서 이제 학술 세미나를 한 것이죠. 첫째 날에는 모든 사람들, 거기 온 사람들이 다 참여해가지고 자기 의견도 이야기하고 토론도 하고요. 뭐 중국 쪽에서는 아마 학부생들도 와서 플로어에 있고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중국 쪽 학자들은 모두 발언은 하진 못했지만 한국에서 갔던 학자들은 발표를 하거나 최소 토론에는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둘째 날에는 각국을 대표할 수 있는 저명한 학자, 뭐 한국에서 2명, 중국에서 2명 정도 이렇게 해서 단상에 올라가 가지고 자유롭게 토론을 하는, 밑에서 이제 참가자들이 다 같이 그 토론하는 걸 지켜보고 관심이 있으면 질문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나온 주제가 해외 원조였습니다. 아마도 첫째 날에 자유롭게 사람들이 발표하던 그런 주제 중에 해외 원조 주제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쪽에 연세가 지긋하게 드신 노 학자분이셨어요. 어저께 들었는데 나는 조금 충격적인 것이었다. 해외 원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던데 어떻게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제 이루어낸 나의 재산, 이것은 나의 가까운 혈육한테 가는 것이 당연한데 지구 반대편에 있고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모르는 사람한테 자기 재산의 일부를 주는 것, 이게 의무로 성립할 수 있는 건지 나는 조금 의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여기 강의하는 맥락이기 때문에 굉장히 순화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도리에 어긋나는 거다, 이 정도의 느낌까지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마 유교에서 친친이라고 하는 그런 맥락이 있잖아요. 나와 가까운 사람을 더 가깝고 친하게 대하고 여기서 이제 조금씩 확장되어 나가는 논리이죠. 그런 맥락에서는 해외 원조를 이해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아마 중국에서도 젊은 학자들은 이것에 대한 필요성 다 인식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좀 노학자시고 그 유교 경전의 내용을 조금 옛날 방식으로 해석해서 그렇게 이해하고 계신 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같은 유교 문화권이라고 해도 조금 실정이 다르죠. 저희가 역사적으로 실제 경험했던 그런 실존적인 체험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해외로부터 원조를 받는 대상국이었다가 최초로 원조를 해주는
그런 국가의 위치로 전환이 된 그런 최초 사례이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많은 부모님들이 이제 자녀가 일정 수준 나이가 들면 스스로 외국에 있는 친구들, 너와 똑같은 나이대에 있는 친구인데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으니까 이 용돈의 일부분을 쪼개가지고 좀 도와주면서 같이 살아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자녀가 해외 원조에 참여할 수 있게 장려하는 그런 분위기도 굉장히 많잖아요. 중국 입장에서 보자면 모든 중국인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날 그 학회 단상에 올라오셨던 노학자분 그 견해에서 보면 해외 원조라는 주장은 완전한 초과 의무죠. 나의 재산은 당연히 내 친자식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정말 내키지는 않지만 나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이 지금 이제 죽음이 임박하고 너무 위급하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인간으로서 차마 이걸 그냥 지나칠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그 중에 일부를 도와주는데 내가 재산의 일부를 희생하면서 도와주었다. 이렇게 하면 초과 의무라도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몽된 지금 민주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 사회 시민들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평균 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게 당연히 의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이 논변을 펼치는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피터 싱어라고 하는 인물이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EBS에서 위대한 명강의 하잖아요. 그래서 학문 분야별로 엄청 유명한 석학들을 모셔가지고 강의를 진행해주죠. 거기에 나왔던 분이기도 하고요. 실천윤리학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책의 저자인데 그 책에 앞서서 피터 싱어한테 명성을 안겨줬던 그 당시로 보자면 굉장히 쇼킹한 구호였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동물해방이라는 책이 있었죠. 동물해방. 우리가 도덕이라든지 윤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 담론 속의 구성원은 당연히 인간이라는 걸 가정하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 나가는 거거든요. 특히 서양 윤리 이 맥락 속에서는 윤리의 주체, 윤리의 대상 모두 인간으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현대에 올 때까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구에서 70년대, 80년대 가면서 성차별 철폐하자, 인종차별 철폐하자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차별 철폐운동 이야기하다 보니까 웬만한 차별들은 거의 다 이제 없어지고 있는 것 같다 이야기할 때 싱어가 한 가지 더 생각했던 게 인간과 인간 이외의 존재 사이에 차별도 존재하지 않는가? 동물도 고통받는 점에서는 똑같은데 왜 동물에 대한 도덕적 고려는 이야기하지 않지? 동물도 동등하게 도덕적으로 고려해 줍시다. 이렇게 하면서 동물 해방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철학계의 신동으로 등장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저희가 실생활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만나게 되는 윤리 문제들을 실천윤리학 혹은 응용윤리학이라고 하잖아요. 싱어가 대부분의 응용윤리 문제를 하나씩 다 다루면서 자기 주장을 이야기하는데 해외 원조 경우에도 이야기를 합니다. 비유를 하나 쓰죠. 물에 빠진 아이 구하기. 물에 빠진 아이 구하기라고 하는 비유입니다. 이렇게 한번 세팅을 해볼게요. 보통 사고 실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정교하게 세팅해두고 이제 사람들에게 생각한 다음에 질문의 답변을 요구하는 그런 방식의 상황이죠. 약속이 있어가지고 약속 장소로 이동하고 있는 도중입니다. 좀 중요한 약속인가 봐요. 그래서 고급 양복, 명품 정장을 착장하고 약속 장소로 이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싱어는 구체적인 브랜드명을 아르마니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게 상업적인 방송의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브랜드명 노출에도 아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비싼 아르마니 정장을 입고 약속 장소로 이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르마니 정장 입었다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세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던 중에 얕은 연못을 지나고 있었어요. 이 연못은 성인의 가슴 정도까지 오는 얕은 연못입니다. 공교롭게도 거기에 아이가 하나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상황을 목격하게 됩니다. 자, 깊은 바다에서 배 타고 항해하다가 물에 빠진 사람이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얕은 연못에서 성인의 가슴 정도 오는데 어린아이는 당연히 거기서 굉장히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일 수 있겠죠? 수영을 할 줄 모른다면 깊은 바다에서는 당연히 수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 뛰어들었어. 자기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디펜스 여지가 있겠죠. 하지만 이 상황에서는 한 가지 정도 디펜스 여지는 있을 수 있겠죠. 싱어가 제일 처음에 걸었던 아르마니 정장을 입었기 때문에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200만원, 300만원 정도 이제 날릴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물에 들어가서 아이를 구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그 사람의 변호 논리에 대해서 들은 일반적인 도덕적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서 아이를 구하지 않고 그 아이가 물에 빠져서 죽게 되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게 될까요? 이런 천하의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구나. 이런 평가를 대부분 내리게 될 겁니다. 그 옷 한 벌이 인간의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냐. 옷 버린다고 하더라도 들어가서 살리는 게 중요하지. 조금 수고롭고 어느 정도 희생, 그 희생으로 지금 여기선 경제적 희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사람이 엄청나게 감수해야 될 만한 큰 희생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 희생이 과연 초과 의무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희생일 것인가? 피터 싱어가 볼 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물에 빠져있는 아이를 구하는 건 조금 경제적인 손실을 볼 수 있지만 이게 그 행위자에게 엄청나게 큰 손해를 유발하거나 희생을 감수해야 할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인간이라고 한다면 그 상황에서 누구나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하는 게 의무라는 것이죠. 근데 해외 원조 상황이 바로 여기에 바로 비유된다는 겁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어려운 처지의 어린이들 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손해를 감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싱어 같은 경우도 이야기하죠. 모든 사람한테 의무로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일상생활 유지하면서도 충분히 여유 있는 그런 선진국 시민이라고 한다면 소득의 1% 정도만 할애해도 후진국에 있는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 한 달 정도 도움 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거죠. 월급이 300만 원 정도 된다고 보았을 때 1% 하면 3만 원이잖아요. 해외 원조 3만 원 하면 우리는 밖에 나가서 친구들이랑 밥 사 먹을 때 오늘 내가 계산할게. 그 3만 원 내는 거 한 번만 참으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어린이가 한 달 동안 생존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해외 원조는 피터 싱어는 초과 의무가 아니라 의무 정도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지구화되어 있는 이 사회 속에서 다문화 교육, 거기서 지향하는 다문화 사회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여러 가지 행동들, 의무일 것인가 초과 의무일 것인가 비교적 쉽게 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싱어식 방식으로 생각만 해도 우리는 어느 정도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해외 원조 주제하면서 이제 중국 예를 들었으니까 이 부분 쉽게 읽으면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중국과 같은 유교 문화권 속에서 해외 원조는 그렇게 익숙하게 받아들여지는 주제는 아닙니다. 친친의 도리가 유전자와 문화의 상호작용 속에서 뿌리 깊게 박혀있는 문화권 속 사람들에게 해외 원조라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고 해서 비난받을 만한 행위가 아니라 기꺼이 수행하는 경우에 칭찬받아 마땅한 행위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해외 원조를 초과 의무가 아닌 의무의 영역으로 끌어내리고자 하는 시도는 이미 여러 학자들의 주장을 통해 제시된 바가 있고요. 피터 싱어가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하면서 물에 빠진 아이 구하기 비유가 나오고 있고요. 인용문 아래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싱어의 물에 빠진 아이 구하기 비유는 해외 원조를 초과 의무적 행위가 아닌 의무적 행위로 해석할 수 있게 하는 유용한 자료일 겁니다. 죽음의 위험 속에 빠진 아이를 구하기 위해 사소한 번거로움을 감수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마땅함의 영역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문화에 대한 바람직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행위 또한 마땅함의 영역에 위치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면 그 행위를 수행할 경우 칭송받게 되는 영웅적 행위로 평가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 판단을 위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사회의 실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가 어떤 사회를 살고 있느냐? 우리는 글로벌화된 사회 속에 살고 있는 게 우리의 사실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벗어나서 생활하는 거 거의 어렵고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최근 인류 사회가 가진 특성은 글로벌화라는 용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지구촌 곳곳을 변화시키면서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문제를 사고하게 합니다. 글로벌화 현상에 따라서 문화의 교류와 전파 및 변형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전환되고 있는 것 또한 문명사의 흐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것은 인류 사회가 글로벌화 되어감에 따라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삶의 형식이라고 합니다. 그 뒤에 이제 수치 지표들이 나오고 있고요. 우리는 다음 단락으로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중요한 뱅크스의 입장이 나오죠. 뱅크스가 글로벌화 사회 속에서 주장하는 게 다양성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사고 이것을 이해하고 행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제가 논지로 끌고 들어온 겁니다. 뱅크스의 견해에 따르면 다양성은 국가의 자산을 풍부하게 하고 시민들이 개인적, 공공적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방식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다양성은 모든 시민들에게 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풍부한 기회를 제공해서 개인의 자아 실현을 도움으로써 국가의 자산을 풍부하게 합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할 때 자신에 대해서 잘 알기 위해 다른 것을 먼저 할 필요가 있다고 했었죠. 그것과 다양성에 대한 이해가 연결되는 것이죠. 개인들이 다양한 문화에 참여하고 이해할 기회를 가질 때 비로소 그들은 인간이 누리는 총체적 경험에서부터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글로벌화로 상징되는 다문화 사회로 본격적으로 진입한 국제사회 및 한국사회의 현실 속에서 다양한 문화에 대한 바람직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행위는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영웅적 행위라기보다는 그 속에서 살고 있는 누구나 마땅히 수행해야 할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행위로 평가하는 것이 올바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볼 때 저희는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 초과 의무가 아닌 의무로 보자는 것이죠.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행위의 구분만 해도 조금 길게 이야기가 됐죠. 다음 주에 이제 남은 내용 3주까지 넘어가면 4주까지 넘어가면 너무 길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남은 부분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제 문자로 전체 메시지를 드리면서 강의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더니 강의에 대해서 건의 피드백 해주는 선생님, 수강생 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 학교 다문화 교육론 챕터를 맡아가지고 세미나 형태로 진행하고자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1학기에 필수 과목에서 이거를 교재로 선택해서 이미 발표를 하신 적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그렇게 자세히 하진 않았지만 다시 선생님들이 발표하신다고 해도 그렇게 자세히 발표가 될 수 있을지는 좀 스스로도 퀘스천 마크를 달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저희가 큰 틀을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중간고사 이후에 주 교재는 이거 그대로 가면서요.
제가 챕터를 정해드리면 그 부분에 대한 요약을 하시고, 요약된 부분을 이제 선생님들이 발표하시기보다는 제가 거기서 좀, 제가 전공이 윤리라고 했으니까요, 윤리적으로 조명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지 강의로 진행을 하고, 선생님들께서는 그 챕터의 내용이 다문화 교육, 다문화 인권 교육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그 지점을 토론거리로 만들어 가지고 과제물에 같이 이제 붙이는 방식으로 과제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토론 내용을 선생님들이 한번 스스로 이야기하시거나 뭐 그런 기회를 가져볼 수 있는 방식으로 하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공지사항 란을 통해서도 수강생 선생님들 확정되면 다시 한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도 역시 이 제 논문을 텍스트로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3교시 동안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일 텐데 끝까지 집중해서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